오늘 할 29번, 31번이 29번은 원래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해석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지문이라 내용이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자체가 약간 어려운데 너희들은 어차피 내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건 선생님이 해설, 풀이를 잘 보면서 내신의 영어 시험은 모의고사 풀 때는 답을 고르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풀이를 하는 거예요. 독해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이 서머리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한글로 먼저 읽어보면 디지털 은유의 능동성과 언어적 은유의 수동성이래.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냥 외우면 머릿속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 지금 뭐야? 은유가 있죠. 은유. 은유법. 직유법, 은유법 할 때 그 은유입니다. 비유를 하는 거죠. 영어에선 뭐예요? 이게 메타포지. 메타포. 요거 이제 은유라고 하는데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디지털과 언어적. 디지털과 언어로 지금 나눠놨잖아. 그럼 이 지문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과 언어에서의 은유법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야. 요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 기술은 essentially,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metaphor, 은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의 은유는 다릅니다. 언어의 원즈,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예요. 여기서의 원즈는 metaphors를 받는 거죠. 은유와는 다릅니다. 중요한 점에서 언어적 은유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은유는 우리가 잘 쓰는 이런 거잖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지? 내 마음을 호수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죠? 이 은유야, 그지? 이게 언어적 은유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은유라는 건 디지털 기술은 이 언어에서 쓰는 은유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어떤 점에서? 주제가 여기 나오죠. 언어적인 은유는 패시브, 수동적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영어 시험이니까 수동이라는 단어는 패시브구나. 그럼 반대말. 능동이라는 거는 액티브구나. 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일치불일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패시브래. In the sense that. 이 자체가 독해할 때 쓰이는 거죠. that 이하라는 점에서. In the sense that. 요까지입니다. 뭐란 점에서? 독자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할 필요가 있대요. 어떤 세계에? Proposed by metaphor.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다시 말하면 은유가 제시하는 세상으로 독자가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의미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즉,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은유를 썼다. 내 마음이 호수야. 그대 노조 와요 라고 했잖아. 그지? 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독자가 내 마음은 호수? 마음이 어떻게 호수지? 노조 온다? 아, 호수처럼 내가 여기서 가만히. 호수는 강하고 다르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호수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물에 모여있는 것을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넓고 기다리고 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호수는. 그럼 독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노조라는 건 나 여기에서 한결같이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 라는 의미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인 해석이야. 근데 이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를 안 띠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언어에서 쓰이는 은유는 독자가 참여해야지만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동적이래요. 셰익스피어의 은유. 그래서 여기서는 영문학이 영어니까 영미문학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김소월 하듯이 얘네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영미문학자가 누구야? 너희들도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자, 상식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비극이라는 결말이 항상 안 좋게, 슬픈 결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아는 사람. 자, 요거 마치면 도장을 주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다 주인공이 뒤져요. 로미오와 줄리엣. 하나, 그 다음. 4대 비극이잖아. 야! To be or not to be. It's a problem. 유명한 대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It's a problem.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그 유명한 햄릿. 햄릿 몰라? 햄릿? 왕자 이름이에요. 그 다음 리어 왕, 오셀로. 이게 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에요. 리어 왕, 오셀로 모르겠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 이런 것들 셰익스피어는 들어봤는데 4대 비극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영문학의 세계로 오세요.
자,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셰익스피어 그럼 돌아갈게요. 자, 셰익스피어의 은유 뭐냐면 시간은 beggar다. 타임을 beggar라고 했어요. beg이 뭐냐면 가방 말고 beg. 이게 beg이 뭐냐면 간청하다, 애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ggar는 뭐냐면 원래는 거지, 간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beggar다, 구걸하는 자다라는 은유에서 독자는 be unlikely to라고 나왔습니다. be likely to는 할 것 같아, 하기 쉬워라는 뜻이고 be unlikely to는 할 것 같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은유를 뭐 없이는 인지하려는 노력. 시간을 사람도 아닌데 왜 beggar라고 해놨지? 이거를 독자가 무슨 의미지? 라고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하는 것 없이는 더 나아간 engaging, 끌어들이는 것, 참여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프로즈, 산문. 할 때 운문은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문은 희곡이라든가 소설 등을 산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 글을.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더 읽어보지 않으면 여기서 왜 이런 걸 했을까? 그 내용이 맥락이 뭘까? 여기 왜 나온 걸까? 이것들 앞뒤 맥락.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독자가 파고들지 않으면 이거는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다 반면에 이제 반면에 대조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은유는 액티브다, 능동적이래요. 그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게 기술적인 은유가 왜 능동적인지를. 그리고 종종 imposing이다, 강요적이다.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액티브 하면서 뭐예요? imposing이야. impose를 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뭔가를 시킨다는 얘기야. 사용자로 하여금. in the sense that, 대디하라는 점에서 뭐를? 그것들이 기술적이죠. 기술적인 은유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어디에서? 디지털 아티팩트에서. 디지털적인 인공물. 아티팩트는 제작물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어떤 인공물이냐면 actively doing things.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종종 능동적이고 강요적이래요. 그리고 뒤에 코마 다음에 분사구문 나왔죠. 코마 다음에 ing 나오면 분사구문으로서 동시 상황이니까 뭐뭐 하면서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석인데 너희한테 쉽게 얘기하는 건 분사구문이 나오면 그냥 끊어. 앞에 문장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분사한다. 뭐 한다? 강력하게 바꿉니다. 이라고 하면 돼요. 바꾼다. 오리지널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이지만 강력하게 바꿉니다. 사용자의 의미의 호라이즌, 지평선을. 사용자가 지금 갖고 있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 의미들의 지평선을 강력하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언어적 은유는 독자가 기본적으로 먼저 달려들어서 거기에 쓰여있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죽어있지만 디지털에서 말하는 은유, 디지털적인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 이 기술이라는 건 얘네가 하라고, 쓰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사용자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다시 한번. 언어의 은유라는 것은 독자가 주도해서 언어의 해석을 하는 거죠. 디지털 기술에서의 은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유라는 건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만들어진 디지털 기술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보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하다못해 게임이라고 해봐. 게임이라고 하면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가 쓰는 기술이 있지. 이거는 걔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오, 언제 사용하시오는 강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가진 기술도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떻게 쓰라고는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기술이 사용자를 압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창작자는 cannot afford to, can afford to 하면 여유가 있는 건데 cannot이니까 일반적으로 뭐뭐 할 여유가 없냐면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에게 뭐 하도록?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유가 작용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셀링 포인트는 대디아입니다. 여기서 what을 쓰면 안 되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하다. 첫눈에. 다시 말하면 아이폰을 새로 출시해. 갤럭시의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신제품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써보면서 숨겨진 기능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에서 뭐가 나왔어요? 트라이폴드가 나왔어. 그러면 트라이폴드 폰에 대해서 디지털 은유는 뭐냐면 디지털 기술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핸드폰은 2번 접을 수 있어요. 접으면 일반 핸드폰 사이즈와 똑같지요. 하지만 펴면 태블릿 크기입니다. 눈에 띄죠. 확 뜨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용자는 만약에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은 숨어져 있는 기능을 찾는 게 아니라 걔네가 제시하는 기능을 보고 그걸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하고 인포징이라는 건 디지털 기술을 사용자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언어적 은유가 수동적이라는 건 독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지만 뭔가가 이해되는 것. 요거라는 거죠. 관계가. 자,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beloved는 love랑 똑같아요. 근데 beloved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사랑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의 works, 이때는 작품들이죠. 작품들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딱 떨어지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생각을 독자의 부분에서. 즉 결말을,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결말이 있잖아. 결말의 해석을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결말을 내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영화들은 뭐예요? 해석에 따라서 보는 관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지. 그런 점에서 여기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마찬가지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원하는 대로 니네가 읽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으로서 사랑받는 이유는 뭐다?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 이 장면에서의 이 대사라든가 행동은 다 제각각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되게 단순해. 올라가 볼게요. 언어적 은유는 독자가 은유가 갖고 있는 그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은유는 죽은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다리고 있죠. 수동적이라는 건 누군가가 만져주지 않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학 작품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야. 독자가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하지만 디지털 세계,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그냥 기술이라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알고 있던 생각을 더 넓혀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와, 이렇게도 된다고? 핸드폰을 2번을 접어서 만들 수 있다고? 접을 수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 이전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주는 개념이 있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알고 있던 의미를 더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공문은 능동적이고 우리한테 자신들의 의미를 강요하는, 임포징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우리가 대조로 이렇게만 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학습을 할 때 이거 한 문장 단어 쓰인 거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거야. 아, 이 29번 지문은 은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은유라는 것도 은유야. 사실 여기서 디지털 은유라는 건 디지털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문학작품에서 쓰이는 그런 은유법이구나. 서로가 다르구나. 어떤 점에서 액티브와 패시브에서. 이러면 이 지문 학습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로서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이 지문 가지고 어떻게 냈는가? 요걸 갖다 보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응력을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의고사 학습이 그래서 교과서 학습보다 쉬운 이유. 짤막한 지문을 통째로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 핵심을 잘 기억해. 그래서 위에다 서머리가 있잖아. 이 서머리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몇 번 지문, 아 맞아 이런 지문 있었어. 이 지문 이런 것들이었어. 내일 단어 시험 볼 때 이제 29번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쓰였던 단어들 보면서 아, 이 지문 맞아. 이런 단어들이 쓰였던 지문 기억나. 이거 은유 메타포 쓸 때 이런 거였어. 아, 디지털하고 언어적 은유는 능동 수동에서 달라. 그러면 니네는 학습이 끝난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는 오랫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힘든 게 모의고사야.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모의고사 이제까지도 봤을 때. 알겠죠? 모의고사 지문은 어떤 내용인지 일치불일치와 요약해보고 주제 제목 정도 달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선생님 어법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법 문제는 지문이 딱 짤막해 되잖아. 그지? 녹색 나와 있는 어법 포인트 외에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써올 때, 과제 내줄 때 어법 포인트 있는 것들은 화살표를 따라서 같이 써봐라 라고 했잖아.
그럼 니들은 모의고사에서 어법 포인트가 4개, 5개 이상 나오는 것들 4개 이상이 돼야지만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어법 문제로 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일치불일치 한번 풀어보고 오늘 교과서 풀듯이 주제 제목 요약까지만 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요 29번 끝냈고요. 8시 5분인데 푹 쉬고 20분에 29번 갑니다. 31번 갈 거예요. 31번 하고 나서 교과서 요거 3단원 한 장, 4단원 한 장 복습 문제 풀고 오늘 마칠 거니까 문제집, 틈틈이 문제집도 풀어주고 단어 오답노트 틀린 사람들은 오답노트 작성하고 갑니다.